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청기와 인공황후에 대해서 어떤 구성 요소라든지요, 특징들을 배웠습니다. 또는 뭐 보청기의 유형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인공황후가 내부 기계와 외부 기계로 구성된 것도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게 사실은 청각장애 언어 재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언어치료 국가고시 교과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고시 교과목으로 이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1학년 때 청각학이라는 수업을 배워요. 그죠? 청각학이라는 수업 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리의 전달 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뭐 보청기나 인공와우에 대해서도 물론 배우고요. 우리가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수능 청력 검사라든지 어음 청력 검사, 예, 또 영유아 청력 검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 1학년 때 배웠다가 지금 3년이 훌쩍 지나서 여러분들 지금 4학년 때 배우잖아요. 자, 교과과정 4학년 때 우리 교과과정 이름이 청각장애 언어 재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과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임상에서 청각장애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한 그야말로 재활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가시면 적어도 청각장애우들을 치료할 때 어떠한 치료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치료 기법을 쓸 것인가 정도는 이론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국가고시에서도 우리가 과거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청각학의 난이도에 좀 적합한 게 많이 나왔죠. 예컨대 뭐 어음 청력 검사라든지요, 수능 청력 검사 같은 거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자주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평가나 재활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 이 청능 재활, 이른바 청능 훈련, 예, 이것이 바로 청각장애 언어 치료의 핵심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좀 돌이켜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치료법들 배우셨잖아요. 뭐 조음 장애, 말소리 장애 치료법도 배우셨고, 뭐 유창성 장애 치료법도 배우셨는데 다소 좀 원론적인 내용들이 많았죠. 치료법도 되게 종류가 많았어요. 그죠? 자, 근데 청각장애 청등 재활의 핵심 치료 기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챕터에서 말씀드릴 이른바 청능 훈련이라는 건데, 자, 크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게 이번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신 그 미국의 타임 머리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어, 특수교각자도 사실은 이분이 사실은 이 우리가 그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 어디터리 리하빌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지금 청능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의 가장 핵심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히도 2019년에 드디어 한국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나중에 임상에 나가셔서도 청각장애우들을 여러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좀 주의 깊게 이 챕터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청능훈련이라 일단 표현을 쓸게요. 왜냐하면 이 책이 번안되는 과정에서 어, 어디터리 리하빌리테이션은 사실은 뭐 청각장애 언어 재활이라고 우리가 번역해도 되고요. 또는 뭐 청능 재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요새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청능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각 재활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잃어버려서 그걸 찾는 게 재활이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뇌손상 환자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재활이라고 부르잖아요. 재활의학과. 이거랑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청각 기능이 정상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걸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한국말로는 청능 훈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청능 훈련의 목적부터 좀 보고 들어가실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치료 기법의 목적을 알고 가야 알고 우리가 치료하는 거랑 모르고 치료하는 거랑 되게 다릅니다. 자,
청능훈련의 목적 뭔가요? 자, 청각 신호를 이용해서 자, 말을 인지하고 자, 청각 경험을 해석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뭔가요? 예, 말을 인지, 말을 이게 어떤 단어인지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이것이 바로 청능훈련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어음을 인지하고 그 의미까지도 이해해서 하는 그런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청취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자, 청능훈련은 청각장애인이 잔존 청력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뭐 예를 들면요, 꼭 뭐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인공와우 시술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능훈련이 되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사실은 보청기를 끼고 있는 청각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청능훈련이라고 해요. 자,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청기를 끼고 치료합니까? 빼고 치료합니까? 당연히 끼고 치료해야죠. 여러분들 뭐 눈이 나빠서 안경 끼고 공부하는데 뭐 정말로 공부하기 위해서 독해력을 늘기 위해서 안경 벗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끼고 하는 것처럼 보청기 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말을 인지하고 청각 경험을 해석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히 소리만 삐삐 들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말소리까지도 들려주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구성이 돼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청능훈련이 아니에요. 유사훈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각장애우들을 접하게 되면 진정한 청능훈련을 하시기를 좀 희망합니다. 자,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은 훈련이에요. 죄송해요.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증폭키를 착용해야 됩니다. 자, 이른바 보청기나 인공호흡을 착용하고 해야겠죠. 자, 보청기나 인공호흡은 말소리들을 더 잘 들리게 해주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청기를 끼거나 인공호흡을 시술한다고 해서 모든 말소리를 순간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소리를 좀 더 잘 들리게 해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자, 청능훈련은요, 청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용 가능한 소리들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실게요. 자, 청능훈련 오래됐습니다. 1805년도에 파리, 여러분들 예전에 청각 특수교육학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기억나시나요? 파리랑 프랑스랑 독일에서 각각 비슷한 시기에 청각장애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났다라는 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잔존 청력만으로 소리를 변별하는 훈련을 방법 이때부터 이미 제공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20세기 흘러와서 이제 기술이 급속도로 진보하니까 잔존 청력이 잠재력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새는요 이제 기술적으로 인공와우라든지 보청기를 끼게 되면 잔존 청력은 그러니까 이른바 청력, 히어링은 단순히 소리가 들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제 문제는 리스닝이죠. 자, 리스닝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자, 리스닝은 소리의 의미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능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청능 훈련 대상. 자, 그럼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청능 훈련이라고 하면 자, 언어 습득을 전후로 청력 손실을 입은 아동들을 얘기해요. 자, 습득 전후라는 게 뭔가요? 그럼 결국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주로 아동들, 청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해 왔고요. 그리고 언어 습득 전에 심도 난청을 가진 아동들. 심도 난청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청각 그 수준이 많이 이렇게 좀 저하된 그런 아동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말 신호에 집중하는 법과 청각 신호를 그들의 어휘와 연관짓는 것을 배워야 하는. 이 아이들은 말소리하고 청각 신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어른들도 받아요. 요즘엔. 자, 청능 훈련을 받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청력 상태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인공호흡으로 이식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 몇 개월 동안은
학습 과정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청능 훈련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 와우를 이식받은 뭐 아동이든 뭐 또 성인이든 청능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청능 훈련 대상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청각적인 기술로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한 청각,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여러분들 청력 훈련하면 결국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네 가지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시에서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 청력 훈련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네 가지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소리의 인식 또는 다른 말로 다른 책에서는 소리의 탐지라고 합니다. 또 음의 탐지 뭐 똑같은 얘기예요. 자, 소리를 인식하고요. 인식한다는 건 소리의 존재 유무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의 변별 또는 소리의 변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변별은 뭔가요?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다르다. 이 소리와 이 소리가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걸 얘기해요. 네. 자, 예를 들면 바라는 소리하고요. 빠라는 소리하고 여러분들은 뭐 들으면 당연히 경음, 평음 구분하시잖아요. 근데 청각장애우들은 이거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때 이 소리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아는 걸 우리가 변별이라고 해요. 용어가 어려우니까 반드시 이것을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음의 확인이에요. 자, 또는 소리의 확인이에요. 자, 변별하고 확인하고 뭐가 다를까요? 확인은 여러 가지 단서가 제시된 단서들 중에서 이 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단순히 같냐 다르냐 차원이 아니라 제가 들은 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셀렉션하고 관계가 있죠. 자, 이것이 확인입니다. 마지막 변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별이 아니라 이것은 이해입니다. 이거 제가 좀 지금 수정을 바로 할게요. 자, 음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은. 자, 확인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중요한 거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소리의 인식 또는 음의 탐지, 탐색. 자,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변별. 변별은 구별하는 겁니다. 이 소리와 이 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소리의 확인. 제가 들려준 소리가 어떤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단서 중에서. 자, 마지막 이해는 이 의미까지 아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청능 훈련의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이 소리를 어떤 소리인지까지 이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이런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좀 필기가 가능하면 제가 좀 필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소프트웨어가 필기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또 노트북이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오프라인이었으면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아마 그 칠판에다가 쓰면서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좀 기계가 좀 한계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청능 훈련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자극이에요. 자, 자극은 뭐냐면 음소 수준이나 문장 수준이냐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조음 치료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조음도 정조음, 이른바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음소 수준에서 할지, 나중에는 단어, 구, 나중에 문장까지 이렇게 확대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음소 수준에 자극할지, 문장 수준에 자극할지, 이런 길이에 따라서도 우리가 자극 길이에 따라서도 청능 훈련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청능 훈련을 할 때 고민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려돼야 될 사항 중에 세 번째는 활동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활동 유형입니다. 활동 유형은 형식적인 게 있고 비형식적인 게 있어요. 자, 형식적인 활동이라는 거는 뭡니까? 치료실 내에서 지금 저처럼 여러분들하고 제가 1대1로 이렇게 학습하는 걸 형식적이라고 해요. 어떤 틀이 있는 거죠. 자, 비형식적은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산다든지 밖에 이렇게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활동하는 걸 비형식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은 난이도예요, 여러분들. 난이도. 자, 여러분들 이걸 좀 반응셋이라고 하는데, 자, 폐쇄형이냐, 제한형이냐, 개방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폐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폐쇄형은 뭐냐 하면 이 입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만 듣고 맞출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자, 개방형은 뭐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둘 다 보여주는 겁니다. 제 입술도 볼 수 있고 제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개방형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극 단위도 있죠. 난이도에 따라서는. 예, 단어구 문장, 조음 치료랑 똑같아요. 예, 단어가 제일 쉽고요. 문장으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어렵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영어 듣기 듣기 훈련을 할 때 단어 듣는 거랑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이렇게 문장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의미 해석하기엔 단어 듣는 게 훨씬 낫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각장애우들도 같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자극 유사성. 자, 비슷한 소리하고 예, 아주 변별 자질이 다른 소리하고 예, 어떻습니까? 변별 자질이 유사한 소리를 듣기도 어려워하겠죠. 예, 변별 자질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음성학이나 언어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평음, 경음, 뭐 이런 것들, 전방성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맥락적인 지원. 여러분들 맥락이라는 게 뭐예요? 맥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언어 치료에서 맥락이라는 표현이 쓰이면 상황이에요, 상황. 그래서 상황을 우리가 배경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난이도가 훨씬 쉽겠죠. 그다음에 과제 구조입니다. 매우 구조화된 과제가 있고 자발적인 과제가 있는데 실은 구조화된 과제 어떻게 보면 구조화된 과제가 좀 더 쉽죠. 예, 정해져 있는 거니까. 듣기 환경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청각 기술 이 부분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에서 자극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학습하시기. 자,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하시는 거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 사실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교재를 배우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제 교재 4장을 지나서부터는 실은 이제 뭐 연령대별로 청능 훈련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 네 가지 원칙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청능 훈련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원칙이 반드시 고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의 인식부터 음의 변별, 음의 확인, 음의 이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음의 인식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난이도가 쉬운 거고요. 음의 이해로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하면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칩니다. 청능훈련은. 물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친구가 시술을 했어요. 인공호흡 시술을 하거나 보청기를 꼈는데 이 친구는 청능 수준 잔존 청력이 좋아서 음의 인식은 음의 유무는 알아요. 예를 들면. 근데 뭐 음의 변별부터 안 된다. 그러면 음의 인식은 아는 거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예. 그러면 2단계부터 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순차적인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인을 했다가 그 다음에 변별을 했다가 이해를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위계적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하이라이컬 영어로 위계적으로 하나 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청능훈련의 계획 네 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지난 한 20년간 청능 재활의 어떤 여러 가지 치료 뭐 테크닉 같은 게 이렇게 발전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네 가지의 큰 프로세스를 벗어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틀은 지난 20년간의 치료에서도 꾸준하게 지속되어 온 그런 아주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뭐라고요? 자, 청각 기술 수준은 1단계는 소리 인식, 음의 인식, 2단계는 소리 변별, 3단계는 음의 확인, 4단계는 자,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의미까지 이해하는 거.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실은 연속선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소리를 못 듣는 우리 청각장애우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태어나서 이제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 소리를 듣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자, 소리 음을 인식하고요, 구분하고 확인하고 이해하는 이 과정을 연속선상에서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론 재활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원칙 내에서 행해진 치료가 아니면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청능 재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다른 거, 좋은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큰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자, 청능훈련 활동들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책에는 참 친절하게도 이 책의 저자가 특수교육학자시니까요. 타이 모리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표 4-2에 보시면 아동들을 위한 청각 기술 발달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청능훈련 활동들이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실제로 임상에서 이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거는 청능재활이 아닌 거예요. 자, 소리 인식, 음의 인식부터 보실게요. 보면 깍꿍놀이. 자, 우리 애기들한테 깍꿍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예, 얼굴 가리면서 깍꿍할 때는 사물 영상성.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도 없다, 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없다가 깍꿍하면 소리 인식하는 거. 이것을 뮤지컬 의자 놀이, 뭐 드럼 두드리기, 둥둥둥 소리 나는 거, 음악 치료하는 것처럼요. 치료사가 부릉이라고 말할 때마다 장난감을 민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소리를 인식하는 걸 훈련하는 그런 활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실은 이 큰 어떤 단계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소리 변별입니다. 장난감 동물로 게임하는 거. 소가 음매 하고 울고요. 양은 매 하고 울고. 이게 같은 소리인지 다른 소리인지 구별하는 걸 얘기해요. 자, 명령에 반응하기. 자, 크레용 줘, 그려, 이런 것들. 소리 구별할 수 있는지. 자, 같다 다르다 놀이하기. 자, 보이, 토이, 같은지 지금 이 소리가, 이것을 구분하는 거. 자, 변별이라고 합니다. 들은 대로 말하기. 마마마마마마, 파파파파파파, 이런 활동들이 있고요. 자, 확인은 뭐가 있느냐. 자, 세계 이름 듣고 말하기, 그림 카드나 스티커로 놀기, 이런 것들. 자, 예를 들면 고피쉬 카드 놀이. 이거 사실은 외국에서 개발된 이 종이 카드 놀이가 있어요. 보시면 나에게 7번이 쓰인 카드를 줘. 나에게 2번을 줘. 라고 했을 때 카드 게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드 게임처럼. 그러면 이거 청능 훈련에 쓰는 치료거든요. 그러면 7번이 쓰인 카드를 줘라고 했을 때 7이라고 적혀 있는 숫자를 줘야 되잖아요. 주었다는 거는 이 소리를 7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내가 듣고 여러 카드 중에서 골라서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치료할 때 이런 식으로 운용해서 해보세요. 고피쉬 놀이 같은 거. 굉장히 대상자들이 덜 지루할 겁니다. 마지막 2회는 낭독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아이스바이 놀이, 그 다음에 스무고개 놀이하기. 스무고개 같은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고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약간 문장식으로 이제 들려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4가지 원칙 중에 하나는 자극이에요. 자극. 음소 수준이나 문장 수준이냐, 이 자극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문장 수준이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청능 수준이 잔존 청력이 낮다면 음소 수준부터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적 훈련이냐 종합적 훈련이냐, 이것도 우리가 사실 고려해야 될 원칙 중에 하나예요. 자, 분석적 훈련이란 건 뭐냐 하면 개별 말소리나 음절에 대한 인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즉, 그 소리하고 기역 소리하고 드 소리, 디귿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씩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생활 속에 의사소통을 향상시켜주죠.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음절이나 음소에 초점을 맞춰서 소리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소리하고 소리하고 구분해서 계속 들려주고요. 자, 종합적 훈련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조금 모든 소리를 다 인지 못하더라도 조금 못하더라도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훈련하는 거 우리가 종합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좀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영어
영어 미국 드라마 미드나 영드 보실 때 어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뭐 저도 그래요. 자막을 보고 저기 영어 드라마를 보겠지만 여러분들 그 들리는 그 배우들 목소리 전부 다 여러분들 그 발음하는 것까지 전부 다 발음 기호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해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얼추 듣더라도 아 저런 의미겠구나 저런 단어겠구나 이해하고 듣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종합적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L 발음, R 발음 이게 다르다라는 걸 하나하나 배운다면 초점 맞춘다면 분석적 훈련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하는 언어 치료 청능 훈련은 분석적 훈련에 좀 더 가깝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활동 유형이에요. 활동 유형은 형식적이 있고 비형식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동 유형도 이제 청능 훈련 하실 때 고민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자, 형식적 훈련이라는 거는 연습을 포함해서 매우 구조화된 활동들을 제시하는 거 우리가 형식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주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1대1 수업이나 소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언어 치료나 여러분들이 실습하거나 관찰할 때 했던 언어 치료는 대부분 형식적인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비형식적 훈련은 뭘까요? 자, 일상생활 중에서 이제 수행되면 비형식적인 거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밖에서 그러니까 야외에서 또는 어떤 활동 내에서 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비형식적 훈련에 가깝습니다. 뭐 물건 사기, 쇼핑에서 물건 쇼핑하기, 뭐 아니면 무슨 종교 행사 가서 다른 타인하고 대화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비형식적 훈련. 자, 사실상 우리가 치료실 내에서는 형식적 훈련이 많이 수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잘 들으면 비형식적 훈련으로 가야겠죠. 자, 그다음에 청능 훈련에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수준을 그 다음에는 고려해야 됩니다. 난이도 수준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응 세트라고 그래서 폐쇄형이냐 제한형이냐 개방형이냐를 우리가 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개방형일수록 조금 더 난이도가 낮고요, 쉽고요. 폐쇄형일수록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폐쇄형은 이렇게 입을 가리고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극 단위입니다. 단어나 구, 문장, 단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난이도가 어렵겠죠. 조음장이랑 똑같아요. 말소리 치료랑. 자, 그다음에 자극 유사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별 자질이 비슷한 소리보다 변별 자질이 가급적 가장 다른 소리가 훨씬 더 구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L, R 이런 소리 구분하는 것보다 L, T 뭐 이런 소리, T 소리 이런 게 훨씬 더 구분하기 쉬워요. 이런 것들. 자, 맥락적인 지원. 우리가 환경 속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극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영화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특정 단어를 모르더라도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맥락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배경적인 것들. 자, 과제 구조는 매우 구조화된 과제가 있고 또 자발적인 과제가 있는데 뭐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구조화된 게 더 쉽죠. 여러분들 사지선다가 쉬워요? 아니면 서술형이 더 쉬워요? 논술형이 더 쉬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답이 있는 거에서 고르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매우 구조화된 게 좀 더 쉽고요. 자발적인 거는 뭐 어떤 답이 없는 거라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듣기 환경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자, 난이도 수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잘 정리해놨습니다. 자, 훈련 과제 난이도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거 잘하시는 분이 치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어 치료라는 게 언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치료하겠다라는 게 사실 좀 추상적입니다. 우리 물리치료는 다 근육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허벅지 근육이 마비돼 있으면 그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면 되죠. 허벅지 근육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언어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가변적이에요. 게다가 뭘 못하는 게 항상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잘하고, 예를 들면 시어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이 모음에서는 잘 듣고 아 모음에서 못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를 잘한다는 거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교재에 나온 건 아닌데 치료를 잘한다는 거는 잘 평가해서 이 사람이 못하는 약점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자극 반응, 자극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난이도. 이 자극에 해당되는 게 난이도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반응하면 그것을 고쳐주는 게 치료예요. 예. 여러분들 그 초보 치료사들이 고쳐주는 걸 잘 못하더라고. 고쳐주는 게 결국 피드백이잖아요. 자, 못했을 땐 피드백을 주고 잘했을 땐 강화를 주는 거, 강화 스케줄을 주는 거, 칭찬해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보상을 주거나, 이게 바로 치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선 자극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극받는 결과 이 고전적 조건하에서. 자, 난이도 수준을 자극할 때 다양하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폐쇄형부터 단어, 폐쇄형이고 개방형 있으면 폐쇄형이 쉬워요. 자, 단어가 있고 자극 단위가 완전한 문장이 있으면 단어가 더 쉽죠, 당연히. 자, 유사성은 어때요? 비슷하지 않는 게 훨씬 쉬워요. 자, 변별 자질이 비슷할수록 어렵고요. 맥락은 어떻습니까? 맥락이 제시되면 훨씬 쉽고, 맥락이 제시되지 않고 낮을수록 어렵죠. 과제는 구조화된 과제가 쉽고, 자, 자연스러운 과제가 더 어렵습니다. 자, 객관식과 서술형 기억하시면 돼요. 신호 대 잡음비는 어때요? 자, 신호 대 잡음비니까, 자, 잡음보다 잡음하고 신호의 비율이에요. 신호 대 잡음비가 좋다라는 거는 잡음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자, 신호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난이도가 쉽고, 자, 신호 대 잡음비가 나쁠수록 어렵습니다. 즉 잡음이 많을수록 어려워요. 자,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석적 훈련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치료할 때 우리 언어 치료가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나 다른 기타 재활치료나 조금 다른 거는 이런 어떤 뚜렷한 목적,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가 있고 거기에 또 회귀 목표까지 있다는 게 우리 언어치료의 좀 특징이죠. 왜 그러냐면 심리학에서 와서 그래요. 저도 재활병원에 재활의학과에서 좀 몇 년간 이렇게 근무했었는데 우리 언어치료가 그 뭡니까 작업치료나 물리치료사들이 보면 되게 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탁자에 앉아서 우리가 대화로만 좀 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반면에 재활치료사들은 굉장히 이 활동량이 많죠. 힘들어 보이죠. 근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저도 또 반대로 깜짝 놀라요. 같이 일하다 보면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목표가 우리처럼 그렇게 길고 장황하고 뚜렷하게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언어치료는 어떻습니까? 목표를 굉장히 뚜렷하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써야겠죠. 그래서 그 회기의 치료 목표가 구체적으로 보여야 그 치료가 좋은 치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청능훈련 할 때도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면서 개발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자, 청능훈련의 목적은 뭔가요? 결국은 훈련이 나아갈 방향, 바라던 이런 결과를 얘기하고요. 목표는 뭐예요? objective. 예, 목표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측정 가능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건 결국 이 사람이 우리 어음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목적이면 목표는 어음을 잘 듣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마찰음을 잘 들을 수 있다, 뭐 파찰음을 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적 훈련의 대상은 결국은 모음 같은 경우가 더 먼저 시작이 됩니다. 왜냐? 모음이 자음보다 더 에너지가 강해요. 여러분들. 자, 저주파수가 있고 고주파수가 있으면 우리 어음에 있어서는 말소리에 있어서는 저주파수 에너지가 좀 더 강합니다. 고주파수일수록 소음성이 강해서 에너지가 좀 약해요. 소음이라는 게 바람이 빠져나갈수록 소음성이 좀 강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음은 대체적으로 더 쉽게 감지가 되고 이러한 이유로 모음인지 훈련에 앞서서 시작이 됩니다. 자음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항상 분석적 훈련할 때 모음부터 먼저 시행해라 라는 거죠. 네. 자, 모음 청능 훈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모음 청능 훈련의 목표는 뭐냐? 서로 다른 포먼트를 가진 모음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모음 청능 훈련이라고 해요. 자, 포먼트 기억나시죠? 제일 포먼트, J 포먼트. 예, 뭐 입의 열림과 닫힘, 턱이 턱이 열림과 닫힘, 뭐 혀가 전으로 가는 거. 포먼트 3는 입술의 둥근 정도, 원순 정도라고 하는데, 자, 이런 서로 다른 소리, 결국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모음들을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게 좀 더 쉬워요, 자음보다. 이 사람들한테는 방해받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음은 장애음이라고 그러죠. 자음은 좋은 기관에 방해를 받아서 나지만 공명이 되지만 모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모음 포먼트는 보면 결국 공명 주파수가 모음 포먼트 주파수라고 해요. 자,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요. 자,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옛날에 국시에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잘 안 나와요. 제일 포먼트는 턱의 열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 포먼트는 혀의 위치와 관련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소리 턱이 많이 열리니까 아소리는 제일 포먼트가 높고 이 소리 이 할 때 혀가 어떻게 돼요? 이 할 때 예. 고모음이잖아요. 위로가 있잖아요. 그럼 제이 포먼트가 높은 소리.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외우기 쉽게 하려면 제일 포먼트 아라는 소리가 제이 포먼트가 제일 크다. 제이 포먼트 제일 큰 소리는 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쉬워요. 그러면 하면 실제로 그 국시 현장에서 소리 내면 안 돼요. 자, 마음속으로 내야겠죠. 하면 턱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제일 포먼트가 제일 큰 소리구나. 이 할 때 이 혀가 올라가는구나. 혀가 올라 고모음 저모음 여러분들 그 정하는 기준 뭐예요? 에 할 때 그 혀의 위치보다 더 올라가면 고모음인 거예요. 에가 표준 스탠다드예요. 에보다 더 떨어지면 저모음이고. 아 소리는 포먼트가 낮죠. 제이 포먼트가. 이는 어때요? 에보다 더 올라갔죠. 그래서 제이 포먼트가 높은 소리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요. 자, F1 주파수는 결국 고모음은 F 주파수가 낮고 저모음은 높아.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냥 F1이 높은 소리는 소리다. 소리 저모음이잖아요. 에보다 할 때 혀가 더 밑으로 내려가죠. 안 내려가시는 분들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예, 빨리 주변에 그 종합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F2 주파수는 전설모음이 높고 후설모음이 낮아요. 자, 전설모음 이 할 때 혀가 앞에서 나죠. 할 땐 혀가 뒤에서 나고 이 할 때 앞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음이 F2가 제일 높다. 모음은 F1이 제일 높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이거 문장 다 외우려면 좀 머리 아파요. 자,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고주파수보다 저주파수에서 잔존청력을 많이 갖고 있다. 자, 따라서 J 포먼트가 상이한 모음보다 제일 포먼트가 상이한 모음들을 지각하는 게 훨씬 쉽다. 왜? 제일 포먼트가 더 낮은 그런 게 있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입이 쩍 벌어지는 소리를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이 소리를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소리를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 훈련의 목표, 위계, 단계가 있어요. 모음 훈련이라는 게. 자, 첫 번째는 이제 이와 같은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제일 포먼트가 다른 모음을 변별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언어 치료할 때 그동안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잘 다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20여 년 전에 공부할 때 저도 똑같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심정. 자, 무슨 교과목 듣고 나면 무슨 장애 수업 듣고 나면 장애 특성만 잔뜩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검사하는 법 정도는 배워요. 막상 치료하라고 하니까 이제 실습 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멘붕이 오죠. 멘탈 붕괴가 오죠. 자,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청각장애 어떤 특성을 가진지는 알겠는데 치료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시죠. 자, 다행히도 청각장애, 신경언어장애, 음성장애는 조금 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능훈련 프로그램에 자, 위계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모음부터 시작하실 때 1단계는 뭐냐? 자, 두 개의 모음을 들려주고 제일 포먼트가 다른 모음을 변별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음의 탐지 이후부터 하는 거예요. 자, meet, met 하면 이하고 에하고 모음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 이걸 잘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J 포먼트가 다른 모음. 자, 비, 부, 자, 이하고 우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 발음해 보세요. 이, 우. 혀가 어때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빨리 그 주변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셔서 언어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언어치료사가 언어치료를 받으시면 안 되겠죠? 자, 이거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두 개의 항목에서 제일 포먼트와 제이 포먼트의 정보가 유사한 모음을 변별하는 것. 그리고 이거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잘하면 그 다음에 몇 또 회기는 4개의 항목에서 다른 모음을 가진 단어를 확인하는 것. 자, 변별 다음이 확인이잖아요. 자, 예를 들면 meet, boot, bet, met 중에서 boot 들려주면
이걸 고를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장단기나 회기 목표를 짜시면 돼요. 장단기보다는 회기 치료 계획에 개방형 마지막은 개방형 어휘에서 다른 모음을 가진 단어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개방형 어휘라는 건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보기가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 없이 자기가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오면 이렇게 한번 이게 한 회기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해요. 청각장애 환자들은. 자, 이거는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음이. 자, 그 다음에 모음이 잘 되고 나면 모음을 이제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확인도 하고 이해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음을 하면 됩니다. 자음은 모음보다 어려워요. 이 청각장애가 듣기에. 왜냐? 모음은 턱의 열림이나 혀의 전후 위치로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렇게만 단순하게 구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청능훈련은 어떻습니까? 자음은 위치, 유성성, 방법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죠? 뭐 예를 들면 좋은 위치, 양순, 좋은 방법, 폐쇄음인데 유성성이면 양순, 폐쇄, 뭐 평음이냐 경음이냐 이런 거 유성, 양순, 폐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우리가 자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우리가 대조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좋은 위치 볼게요, 여러분들. 요건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4학년인 수업이니까 이제 알 거라 생각하고 양순, 순치, 설치, 치경, 구개음, 영구개음은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설치음 뭐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순치음도 그런데요. 당연하죠. 이 책의 저자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선 순치음 이런 거, 프 발음, 번데기 발음 이런 거 뭐 많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위치가 이렇다라는 거 정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방법도 고민하셔야겠죠. 자, 좋은 방법은 결국은 소리가 어떻게 방해받냐에 따라서 방해받는 방법으로 폐쇄음, 자, 폐쇄, 플라시브 이렇게 닫혔다가 팍 터지는 거, 스탑이라고 합니다. 스탑은 다물기 때문에, 이게 받침이 오면 스탑이 되는 거죠. 폐쇄음, 받침이 오면 폐쇄음이고, 초성이 오면 파열음이 되는 거예요. 플라시브. 자, 성도가 어떤 지점에서 완전 폐쇄하고 공기를 압축했다가 빠르게 터지면서 터트리는 소리, 폐쇄음, 비음, 마찰음, 파찰음, 활음 이거 여러분들 아시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이런 방법들로 나눠서 우리가 또 훈련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쉽게 구별하는 자질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또 변별 자질에 따라서 아까 난이도를 설명을 드렸는데 변별 자질이 완전히 다를수록 쉽다고 그랬죠. 변별 자질이 비슷한 소리들일수록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청각장애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영어 생각하면 되죠. RL 발음 실제로 막 외국 사람들이 막 문장 내에서 들을 때 여러분들 RL 발음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우처럼. 청각장애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위치 자질과 관련된 건 좀 어려워요. 특히 이 사람들. 유성성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쉽게 구분하는데 좋은 위치 관련 자질을 좀 듣기 어려워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성해서 단어를 정의하겠습니다. 결국 언어 치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어떻게 단서를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강화를 해줄 것이냐가 또 핵심인데 또 다른 핵심은 뭐냐 이런 검사가 아니라 치료할 때 치료 단어를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난이도에 적합하게 선정하느냐 이게 또 핵심이에요. 언어 치료에. 이거는 뭐 딱 어떤 상황에서 어떻다를 알려드리기가 어려운데 대체적인 원론적인 내용들이 이러합니다. 이런 건 좀 어려워하고 이런 건 쉽게 구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자, 이러한 단서들은 중주파수와 고주파수 정보에 전달이 되는데 청력 손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주파수, 고주파수에 의해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자음들이 다 중주파수 이상이에요. 고주파수는 마찰음 이런 것들이고요. 자음이 훈련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못 듣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말을 지금 배워야 돼요. 스왈레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없는 소리들도 많아요. 거기 아프리카 말에는. 여러분들 그런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음 훈련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자음 청능 훈련 목표 위계 예시가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 위계라는 거는 이 한국말로 할라이커를 위계라고 바꾼 건데 단계가 있다.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계. 자, 훈련 목표 단계예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는 자음 훈련할 때는 자음 청동 훈련할 때는 조음이치가 다른 비음과 비음이 아닌 무성음 변별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mean, teen 이거 듣는 게 좀 쉽다고요. 청각장애 이들은 이거 변별을 잘하면 그 다음 2단계 비음과 비음이 아닌 유성음을 변별할 수 있게 3단계 무성 마찰음과 유성 폐쇄음을 변별할 수 있게 자 이렇게 훈련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능 훈련할 때 그러면 청능 훈련이 음의 탐지, 변별, 확인, 이해까지 구성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원론적인 내용 말고 실제 치료할 때는 뭐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검사 단어를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뭐 2회기는 1번 하고 그 다음 3, 4회기는 2번 하고 있어. 단계별로 이런 단계가 있다. 핵심 뭐예요? 그래서 이 치료에 난이도가 쉽고 어려운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시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고1인데 고3 갑자기 디립다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수학 문제를 주고 풀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공부가 아니잖아요. 찍기 훈련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공부라는 거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쉬운 거부터 학습 단원이 있고 그런 식인 거죠.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단원이 있다고 단원이. 그러니까 이게 아동 언어 장애는 이런 위계가 좀 많이 없는데 청능 훈련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밟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임상에서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 나중에 임상 가셔서 그 청능 치료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적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종합적 훈련은 뭐냐 하면 앞에서 보셨던 건 분석적 훈련이고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음을 훈련하는 거였고요. 청취 훈련을. 자, 이번에 종합적 훈련이라는 거는 초분절적 측면을 포함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빠르게, 느리게, 억양, 강세, 길이, 강도 이런 것들을 초분절이라고 그래요. 왜 초분절이냐? 우리가 언어의 5대 요소로 나누잖아요. 의미, 뭐 구문, 문법 형태에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등등등. 자, 그걸로 안 나눠지는 것들. 그걸 우리가 초분절적이라고 그래요. 억양, 강세, 길이 이런 거는 그걸로 안 나누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훈련을 하게 되면 드디어 어느 정도 이제 말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종합적 훈련 목표의 위계, 즉 수준, 단계 예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치료 활동, 치료 목표로 쓰시면 돼요. 회기 목표로. 자, 그 다음에 형식적 훈련이 있고 비형식적 청론 훈련이 있습니다. 자, 형식적 청론 훈련이라는 거는 훈련 활동하고 자료가 학생의 연령이나 성별, 언어 기술, 일상 경험에 적절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수행하는 것들이에요. 자, 가능하다면 3명 이상 넘으면 그룹 치료예요. 1대1로 치료하는 게 거의 핵심입니다. 자, 최대한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방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언어 치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강화가 필수적이에요. 치료를 잘하는 건 결국은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 난이도에 맞춰서 자극을 주고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서 고쳐주고 피드백. 자, 못했으면 고쳐주고 잘했으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강화를 주는 거예요. 강화. 자, 그래서 reinforcement. 결국 강화를 필수적으로 잘 줘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보상을 주는 거죠. 자, 이런 수업들이 문제행동 언어 재활이라는 수업에서 여러분들 좀 배우셨을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또 비형식적 청론 훈련에서 보시면 비형식적 청론 훈련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영유아 아동들한테 적절해요. 왜냐? 비형식적인 거는 아주 집중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못 듣는 소리들을 학습해서 들을 수 있게 계속 반복해 줘야 되니까 아주 이건 딱딱한 치료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많이 시행이 됩니다.
1대1로 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들을 이 친구들이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회기에 몇 번 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게 형식적이고 비형식적 훈련들은 그게 아니라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미안합니다. 자, 왜냐? 영유아 아동들은 우리가 발달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맥락이나 상황적 맥락에서 연습을 실질적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대화할 때 자신감도 증진시키고요. 동기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영어 교육 프로그램 보면 영유아나 아동들 같은 경우는 막 활동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건 사기도 하고, 회화 훈련할 때. 근데 형식적 훈련은 그게 아니라 문법이나 이런 거 배우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청각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행히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시간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능 훈련의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청능 훈련 4가지 방법, 절차 잊지 않으셨죠? 음의 탐지, 그 다음에 탐색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변별, 확인, 이해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청능 훈련에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자, 먼저 청능 훈련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제공된 연습의 양과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치료사로서 이거는 뭐 교과 내용보다 좀 임상적인 내용인데 치료사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치료를 잘 하려면 그 대상자가 치료 시간에만 딱 연습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 우리 치료해봐야 일주일에 몇 번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료가 없는 날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과제도 내드리고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제공한 치료사의 능력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이 언어 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교육이랑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들 학원 갈 때 좋은 학원 있고 나쁜 학원 있고 어떻게 구분해요? 시설이 좋으면 좋은 학원이고 시설이 나쁘면 나쁜 학원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교사의 능력이죠. 자, 똑같은 뭐 단원을 가르치더라도 정말 쏙쏙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가르치는 분은 교육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죠. 요새 말하는 맞춤형이 뭘까요? 대상자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 우리가 맞춤형이라고 하잖아요. 치료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의사소통 장애우들의 그 능력을 이 수준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식 검사도 중요하지만 비공식 검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게 맞춤형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사의 능력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좋은 치료사 만나면 6개월 만에도 청능 훈련은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치료 원칙을 위배되는 청능 치료가 아닌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치료를 받으면 1년이 지나도 거의 제자리 걸음인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언어 치료사로서 열심히 성장하려면 열심히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가의 여러 듣기 기술이라든지 학생들의 수행 수준에 따라서도 청능 훈련 효과가 좌지우지 됩니다. 자,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청능 훈련이 유익함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자잖아요. 실은 뭐 강의도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는 또 그런 사람인데요. 청능 훈련에 대한 뭐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이 학계에 많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상에서 청능 훈련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 아까 그 단계별로 그런 거 나중에 치료에 많이 응용하세요. 자, 부가적으로 청각학습의 결과로 뇌 활동이 또 변화하더라 이런 것도 최근 흥미로운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시간 동안에 이걸 압축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좀 한계가 많았어요. 근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다시 책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임상을 하시게 되더라도 청각장애우들 오시면 다른 센터나 다른 기관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시 학부 때나 석사 때 공부하셨던 이 책을 다시 펼쳐보고 우리 그 대상자를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우리 언어치료사의 어떤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